나의 후임병은 바가지에 물을 담고 식칼을 넣는 놈이었다. 이번에는 또다시 혼자 움직이는 그림자를 본 얘기를 할까 합니다. 제 친구가 건대 충주 캠퍼스에 다녔는데 그곳에 가서 경험을 했던 것입니다. 친구가 삼수를 해서 제가 회사에 취직한 후에도 학교를 계속 다녔습니다. 제가 입사 첫해 여름 휴가 때에 회사 일을 핑계로 한동안 못 만난 그 친구를 보려고 충주에 갔습니다. 저 말고도 다른 친구 2명과 함께 갔습니다. 낮에 충주호도 구경을 하고 재미있게 논 후에 저녁에 친구의 하숙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친구의 하숙방에서 4명이 자기에는 좀 좁지만 방학이라 하숙생들이 대부분 집으로 돌아간 터라 몇 개의 방이 비어있는 상태여서 따로 숙소를 구하지 않고 하숙집의 빈 방에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맥주 몇 병과 안주를 사와서 하숙방에서 먹고 나서 친구들과 오랜만에 스타크래프트를 하려고 PC방으로 갈 때였습니다. 다들 취기가 오른 상태라 약간씩은 비틀거리며 걸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소변이 마려워서 비록 문화시민으로 할 짓은 아니지만 전봇대를 잠시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소변을 보려고 하니 친구 한 놈도 덩달아 같이 소변을 보겠다고 나섰고 둘이 소변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나이를 먹고 할 짓은 아니었지만 어렸을 적 했던 것이 생각나 둘이 오줌 줄기를 X자로 교차하며 킬킬거리며 소변을 보자 옆에서 기다리던 친구 2명이 쪽팔리다며 먼저 앞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와 한 명의 친구가 소변을 보던 곳이 큰 길로 나가기 전에 있는 전봇대였고 2명의 친구는 큰 길가로 나가 있었는데 큰 길가에 여러 개의 가로등에 의해 4개의 그림자가 생겼습니다. 친구와 저는 소변을 다 보고 나서 앞서간 친구들에게 가려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소변을 본 그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 자식 왜 이렇게 까불고 있는 거냐? 그 친구가 가리킨 친구를 쳐다보았는데 그 친구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의아한 생각에 물어보았습니다. 미친놈, 너 취했구나. 저놈 가만히 있잖아. 그러자 친구는 말했죠. 저기 봐라. 저게 까보는 게 아닌가. 그림자만 봐도 얼마나 까부는지 알겠다. 저는 그 친구의 말대로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4개의 그림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의 그림자만 혼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순간 술이 확 깨었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 그림자에 대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느꼈던 공포까지 겹쳐져 순간적으로 온몸에 털이 솟구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그림자의 주인이 바로 제 친구인 사실이었습니다. 무섭다고 혼자 도망을 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저는 예전의 기억을 더듬어 친구에게 소리를 쳤습니다. 얼른 하늘 한번 쳐다보고 땅 한번 쳐다보고 그 다음에 나를 쳐다봐. 그리고 무의식 중에 그 친구에게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거리가 멀어서인지 그 친구는 그저 저를 쳐다보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다급한 마음에 저는 그 친구 머리를 붙잡고 억지로라도 하늘을 한번 쳐다보게 하고 땅을 한번 쳐다보게 할 생각으로 전속력으로 달렸습니다. 제가 달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 친구가 몸을 부르르 떨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영적 능력이 없는 저로서도 다급한 순간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저 저는 그 친구한테 최대한 빨리 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친구를 잡는 순간 그 친구는 땅으로 털썩 쓰러졌습니다. 저는 아까 그 그림자가 어디로 갔는지 찾아보았지만 그 그림자는 어디로 갔는지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 친구는 한참을 쓰러져 있다가 겨우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까 제가 그 친구를 부를 때 그 친구는 이상한 기분이었답니다. 자신의 몸이 자기 맘대로 움직이질 않고 이상한 느낌의 옆에 있는 친구에게 말을 하려고 해도 입이 떨어지질 않았답니다. 그리고 조금 후 자신의 몸으로 무언가가 들어오는 느낌이 들었고 자신의 몸에 뭔가가 들어오면 안 될 것 같은 막연한 생각에 저항을 하려고 했고 그래서인지 몸이 심하게 떨렸답니다. 그리고 제가 자신을 잡았을 때 자신의 몸속으로 들어오려던 이상한 힘이 순간적으로 빠져나가면서 쓰러졌답니다. 나중에 졸병한테 물어보았더니 스님이 써준 불경 때문에 그럴 거라고 했습니다. 그 불경에 그 스님의 기가 담겨 있어서 웬만한 귀신은 근처에도 오지 못할 것이랍니다. 졸병은 지난번 다락방에 자취하던 친구 사건 이후 다른 물건에 기를 담는 것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대충 이렇답니다. 간절한 마음이나 모든 신경을 쓰면 다른 사물에 자신의 기를 담을 수가 있답니다. 특히 기가 강한 사람이라면 사물에 담긴 기도 역시 강한 힘이 있답니다.
그래서 옛날에 명필들이 글을 많이 남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명필들의 경우에는 한 글자를 쓸 때에도 모든 신경을 써서 글씨를 쓰기 때문에 글자의 기가 담기게 되고 이로 인해 자신의 기가 쇠하기 때문이랍니다. 달마도가 수맥을 차단하는 것도 비슷한 이치랍니다. 달마도 자체에 힘이 있는 게 아니라 달마도를 그리는 사람의 기가 달마도 안에 들어가서 그런 힘을 발휘하는 것이랍니다. 그리고 졸병이 당부했던 말은 될 수 있으면 충주에 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 졸병이 충주로 신입생 수련회를 가서 경험한 것도 있고 아무튼 충주 쪽이 뭔가 조화가 맞지 않는 것이 있어 그런 일이 많을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졸병은 스님을 따라 산으로 들어가 있으면서도 두세 달에 한 번씩은 충주에 가곤 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고등학교 때 겪었던 일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원래 외가는 안중이었는데 우여곡절 끝에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여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외가가 안중에 있을 때에는 근처에 물이 별로 없어서 놀기에 좋은 편이 아니었는데 여주로 가서는 남한강 줄기가 있어서 여름방학 때 놀러가기가 좋아졌습니다. 덕분에 저도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친한 친구들 6명과 함께 외가로 놀러갔습니다. 강가에서 물고기도 잡고 수영도 하면서 며칠 동안 즐겁게 놀았던 우리는 이제 물놀이에도 약간 실증이 났습니다. 이때 친구 중에 한 명이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내일 해가 뜨자마자 남한강 줄기를 따라 상류 쪽으로 가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모험한다 생각하고 말이죠. 길도 모르고 강 줄기를 따라간다고 뭐가 나올지도 모르면서도 괜한 객기를 부리느라 우리들은 흔쾌히 그 뜻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예정대로 새벽 일찍부터 강 줄기를 따라 상류 쪽으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며칠 동안 놀던 곳과 다른 풍경을 만난다는 재미와 하루 쪽에서는 볼 수 없던 신기한 물고기를 구경하는 재미에 푹 빠져 힘든 줄도 모르고 상류를 따라갔지만 점심때가 지나면서 슬슬 실증도 나고 힘도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저 강줄기를 따라 올라가다 보면 가끔씩은 사람 사는 동네도 나올 줄 알고 아무런 준비 없이 점심것만을 가지고 나섰던 우리들은 정말로 배꺼죽이 등거죽에 붙는 듯한 허기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시점에서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왔던 길로 되돌아가는 게 제일 안전했지만 온 시간만큼 다시 가야 되는데 그러다가는 다 굶어 죽을 것 같았고 그렇다고 무작정 강줄기만 따라서 계속 가기에는 뭐가 나올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했고 그래서 생각한 것이 강줄기에서 직각으로 최대한 떨어지자는 것이었습니다. 조금만 가면 차가 다니는 도로도 나올 거고 인가도 나오리라는 막연한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강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지형이 점점 높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산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다시 선택의 기로에 놓였고 우리는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어디에 마을이 있는지 확인하고 거기로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오르기 시작한 산길이 해가 질 무렵까지도 산 꼭대기에 올라가지 못하고 산속을 헤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지친 나머지 모두 탈진 상태로 바닥에 널브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있는데 어디선가 목탁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반가운 나머지 목탁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10분쯤 달려갔더니만 정말 영화 속에서나 나오는 벼랑 끝에 매달려 있듯이 있는 조그만 암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문 앞에는 승가사라는 현판이 있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승가사라는 이름을 진작에 알았더라면 어떻게든 그곳에서 벗어났을 텐데 그 당시에는 승가사라는 이름을 몰랐기에 문 안으로 들어서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승가사라는 절이 어떤 절이길래 이러느냐고 묻는 분이 계실 텐데 좀 자세히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승가사라는 이름을 가진 절이 총 5개가 있습니다. 서울에 한 곳, 충청도에 2곳, 전라도에 한 곳, 그리고 강원도에 한 곳이 있답니다. 그 중에서 제일 큰 절이 서울 구기동 북한산 국립공원 안에 있는 승가사입니다. 이곳이 승가사의 본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규모나 여러 가지 면에서 꽤 큰 절에 속합니다. 그 절은 통일신라시대에 당나라의 승가대사라는 고승이 세운 절이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그리 규모가 크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후세에 승가대사의 이름이 알려지면서 절이 점점 커지게 되었고 타 지방으로 분점까지 생기게 되었답니다. 대신에 분점에 해당되는 승가사들은 모두 규모가 암자 수준이고 동네에 승가사가 있더라도 모르는 사람도 많답니다. 아무튼 이런 승가사에 무슨 사연이 있어서
그러냐고 물으신다면 예전부터 전설 속에 귀신이 살거나 원혼과 연관된 절의 이름이 대부분 승가사입니다. 물론 발음은 승가사로 똑같지만 한자로는 서로 다른 글자를 사용합니다. 제가 한자를 잊어버려서 좀 더 상세한 설명은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국내에는 전설 속에 나오는 그 승가사라는 곳은 정말 전설 속의 절일 뿐 존재하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발견한 그 절이 바로 전설 속의 승가사였던 것입니다. 경기도에는 승가사가 없거든요. 제가 승가사의 전설과 내력에 대해 들은 게 군대 졸병한 때였으니까. 고등학교 1학년이던 그때는 알 턱이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굶으며 험한 길을 헤매고 다녔던 우리들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너무나도 반가워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승가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비록 조그만 암자였지만 내부는 깨끗이 정돈되어 있었고 노승 한 명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정 이야기를 하고 저녁밥을 얻어먹게 되었습니다. 기름진 음식과 비린 음식은 하나도 없고 오로지 나물밖에 없는 반찬이었지만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라는 생각을 하며 허겁지겁 먹어 치웠습니다. 그리고 노승에게 길을 물어 산을 내려가려고 했지만 이미 해가 저물었고 길이 험하니 하룻밤 이곳에서 묵고 가라는 노승의 권유도 있고 해서 그 암자에서 하룻밤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기쁜 마음에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했고 잠시 후에는 눈앞에 놓여진 밥을 조금이라도 뱃속에 집어넣으려고 길을 섰기 때문에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했지만 노승이 안내한 방에 들어서면서 부터 약간씩 이상한 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조그만 암자라고 하지만 손바닥만한 불상이라도 있어야 할 텐데 지금까지 불상을 단 하나도 보지 못했고 노승 혼자밖에 없는 암자에 오랜 기간 사용하여 심하게 다른 식기와 수조가 여러 개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아까는 목탁 소리를 듣고 이곳을 찾아왔지만 그 노승은 목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런 이상한 생각도 몰려드는 잠 때문에 금방 잊고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한참 깊은 잠에 빠져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저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잠에서 깨어 쳐다보니 친구 중 한 명이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으려는 저의 입을 막으며 그 친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용히 하고 딴 애들 얼른 깨워. 얼른 여기서 나가야 돼. 이유는 묻지 말고 얼른. 갑자기 저런 태도를 보이는 친구가 이상하고 궁금하기도 했지만 워낙 간절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해서 그 친구와 함께 친구들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7명이 모두 잠에서 깨어나자 그 친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모두들 정신 차려서 내 얘기 들어. 내가 문을 열고 뛰기 시작하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저 나만 따라서 뛰어야 돼. 알았지? 안 그래도 막 잠에서 깨어나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도 설명하지 않고 무작정 뛰기만 하라고 하니 모두 어리둥절하긴 했지만 너무 다급하고 간절히 말하는 그 친구의 얼굴을 보고 그 친구의 말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방문을 열려고 하는 순간 어디선가 그림자가 하나 나타났습니다. 모두들 조용히 누워서 자는 척을 하면서 그림자의 움직임을 주시했습니다. 그 그림자는 방문 앞에서 한참 동안을 서 있다가 어디론가 사라졌고 방문 뒤편 조그만 창문 쪽에서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자는 그 창문 쪽에서 머물러 있는데 방문 쪽으로 또 하나의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또 하나의 그림자가 그 그림자 뒤편에서 나타났습니다. 먼저 잠에서 깨어난 친구를 빼고 나머지는 모두 강도쯤으로 생각하고 긴장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만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긴장을 유지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림자들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들이 뒤쪽 창문에 나타날 무렵 그 친구가 문을 힘껏 박차고 뛰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나머지 친구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이 동시에 그 친구를 따라 뛰기 시작했고 그리고 산 아래를 향해 죽을 힘을 다해 달렸습니다. 깜깜한 한밤중이라 주위 사물을 분간하기도 어려운 터라 나뭇가지에 온 몸을 긁혀가면서도 죽을 힘을 다해 달렸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달린 후에야 산 아래쪽으로 내려올 수 있었고 저 멀리 보이는 불빛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잠시도 쉬지 않고 불빛이 보이는 곳까지 달렸습니다. 불빛이 보이는 곳에 도착하고 나니 그곳은 조그만 마을이었습니다. 마을이래 봐야 몇 가구밖에 되지 않았지만 마을 입구에는 조그만 구멍가게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의 긴장이 풀리면서 구멍가게 앞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궁금했던 것을 처음에 잠에서 깬 친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친구의 얘기는 이러했습니다.
원래 민감했던 친구는 비록 몸을 가누지도 못할 정도로 피곤하긴 했지만 잠자리가 바뀌어서인지 쉽게 잠이 들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한참을 뒤척이고 있는데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온 세상을 다 얻은 듯이 불러왔던 배가 순식간에 꺼지는 느낌이 들었고 이상하게 생각되어 방문 틈으로 밖을 내다보았는데 아까는 분명히 회색 승복을 입고 있던 그 노승이 어느샌가 흰색 옷을 입고서 마당에서 어슬렁거리고 있더랍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잠을 자려고 옷을 갈아입었다고 별스럽지 않게 넘겨버릴 일이었는데 그 노승의 머리를 보고서 그만 기절을 할 뻔했다는 것입니다. 아까는 빡빡 깎은 머리였는데 지금은 그 머리가 허리까지 내려오는 긴 머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절에 도착해서 있었던 일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모든 게 이상하더랍니다. 절에 불상이 하나도 없던 것도 그렇고 노승 혼자 있는 절에 누군가가 쓰던 식기와 수저가 많이 있는 것도 그렇고 향불 하나 피워 있지 않은 것도 그렇고 목탁 소리를 듣고 찾아온 이 절에 목탁이 없었던 것도 그렇고 친구는 그 노승이 분명 귀신일 것이라 생각하고 저를 깨웠던 것이고 결국 그렇게 모두들 산 꼭대기에서부터 산 아래까지 눈 깜짝할 사이에 뛰어내려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들은 그저 강도나 도둑들쯤으로 생각했던 그림자들이 귀신이었다는 생각에 다시 한번 몸서리 칠 수밖에 없었고 아무튼 그 근처에서 조금이라도 빨리 벗어나려고 구멍가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우리 때문에 잠에서 깬 아주머니의 도움으로 외가에 전화를 했고 잠시 후 외사촌 형님이 트럭을 몰고 와서 무사히 외가에 갈 수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간밤에 있던 자초지종을 모두 얘기하고 외사촌 형님과 어제 그 마을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어제 도와주었던 아주머니한테 그 승가사라는 절에 대해 물어보았는데 놀랍게도 그 아주머니가 50년을 이 마을에서만 살았지만 근처에 승가사라는 절이 있다는 얘기는 한 번도 못 들어보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생각으로는 그 승가사라는 절이 졸병이 얘기하는 정말 그 전설 속에서나 나오는 그 승가사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승가사가 전설 속에서 흉흉한 절로 나오는 이유와 정확한 한자는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하라는 얘기는 제가 6살 때쯤 경험한 일입니다. 요즘은 세상 인심이 각박해져서 주택가로는 거린들이 오지도 않기도 하고 만약 온다고 하더라도 누구 하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때만 해도 밥을 얻어먹으려 주택가에 거린들이 자주 오곤 했고 그런 거린들에게 밥을 주는 사람들도 꽤 많았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같이 한 명의 거린이 동네에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봤던 거린들 중에 정말 제일 지저분한 용모였고 몸에서 풍기는 냄새 또한 정말 기절 직전이었습니다. 항상 호기심이 많은 제 또래의 동네 꼬마들은 코를 손으로 틀어 막으면서도 거린의 뒤를 멀리서 따라가며 구경을 했고 이렇게 거린의 뒤를 따라가는 아이들을 발견한 동네 아주머니의 호통에 모두 뿔뿔이 흩어져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옆집에 살던 꼬마와 길에서 좀 더 놀다가 해가 질 무렵쯤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대문을 들어서면서 아까 그 거린에게 나던 심한 냄새가 풍기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설마 하는 마음으로 대문을 들어섰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거린은 우리 집에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울 아버지는 항상 거린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주면 거린으로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반성해서 더 이상 거린으로 살아가지 않는다고 믿고 계셨기 때문에 가끔씩 동네에 찾아오는 거린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곤 했습니다. 식사를 대접할 때에도 집에 손님이 오셨을 때에나 하는 고깃국을 꼭 대접했고 그날도 그 거린에게 한 달에 한 번이나 먹어볼까 말까한 고깃국을 대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거린의 몸에서 풍기는 악취 때문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리서 쳐다보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같이 아버지에게 이끌려 거린의 옆에 앉게 되었고 아버지는 그 거린에게 친절하게 저를 소개했습니다. 그렇게 거린이 밥을 먹는 동안 저를 비롯한 누나들까지 모두 거린에게 소개를 했고 그렇게 자신을 가족처럼 대해주는 아버지의 태도에 감동을 받은 거린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거린 생활을 10년 넘도록 하면서 이렇게 따뜻한 대접을 받았던 적이 없었는데 고맙습니다. 그러자 울 아버지는 아니 무슨 그런 말씀을 단지 돈이 없을 뿐이지 다 똑같은 사람인데 오히려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고마울 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거린은 눈물을 훔치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며 약간의 체조를 배우게 됐는데
미천한 제주이지만 저도 도움을 드리고 싶네요. 이 동네에 지금 불의 기운이 충만하니 아마도 얼마 후에 큰 불이 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하면 큰 불을 피해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를 알려주었는데 제가 어렸던 탓에 뭔지는 잘 기억이 나질 않지만 아무튼 정말로 그 거리네 말대로 한 달쯤 후에 큰 불이 났었고 조금은 판자집이 많았던 당시에 100가구 이상이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 주위로는 거의 멀쩡한 집이 하나도 없었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우리 집만은 하나도 피해를 입지 않았답니다. 그때가 1980년도였는데 제가 살던 동네가 불광동이었고 당시 불광동 화재 사건이 한동안 신문에 크게 났었죠. 그 사건 이후로 아버지는 거린들에게 더욱더 극진히 대접을 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용도를 못 받는 때도 있었죠. 이번에는 제 와이프가 겪었던 일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 와이프는 귀신의 기억자만 꺼내도 자지러질 정도로 귀신을 무서워합니다. 특별히 귀신에 대한 안 좋은 경험이 있다기보다는 원래 무서움을 많이 타서 그런 거죠. 그래서 텔레비전에서 여름이면 어김없이 하는 남양 특집이라든지 이런 거는 볼 생각도 못합니다. 제가 결혼하고 3달 정도 지난 어느 날 와이프가 뒷산에 갔다가 이상한 것을 하나 주워 온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 잡을 때 쓰던 참빗이었는데 옆집 아주머니와 산에서 쑥을 따다가 발견했답니다. 그래서 저는 왜 쓸데없이 그런 건 주워 오냐고 했더니 너무 예뻐서 가져왔답니다. 그 빗을 자세히 보니 정말 누군가 정성스럽게 만든 것 같았습니다. 아주 조그만 나비가 몇 마리 새겨져 있는데 여간 정성이 들어간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날 이후로 이상하게도 꿈자리가 뒤숭숭했습니다. 잠에서 깨고 나면 꿈이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았지만 악몽이었던 것만은 확실했고 이상하게도 꿈속에서 와이프가 계속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와이프에게도 물어보았더니 와이프도 요즘 계속 악몽을 꾼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참빗 때문이라는 건 생각도 못하고 그저 불안한 마음에 제가 가지고 있던 그 스님이 써주신 불경을 와이프에게 주려고 했는데 워낙 귀신을 무서워하는 탓에 사실대로 말하고 주기가 좀 뭐했습니다. 그래서 와이프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손가방 속에 몰래 넣어두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난 후 그날따라 이상하게도 몸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좀 버텨보려고 했지만 너무 몸이 좋지를 않아서 회사 의무실에서 잠깐 쉬었습니다. 잠이 들자마자 꿈속에 큰아버지가 나오셔서 저를 막 깨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새아기한테 얼른 가라고 그러시는 것이었습니다. 잠에서 깨고 불안한 마음에 와이프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보았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옆집에 전화를 했더니 다행히 옆집 아주머니가 받았습니다. 와이프가 전화도 안 받는데 혹시 어디 갔는지 아냐고 물어보았더니 길산에 운동하러 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조퇴를 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제 예상대로 손가방은 집에 있었습니다. 저는 손가방을 들고 얼른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한참을 찾아 헤매다가 보니 저쪽에 와이프가 어디론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향이 낭떠러지 쪽이었습니다. 전 큰 소리로 와이프를 불렀지만 와이프는 못 들은 듯 계속 낭떠러지도로 걸어가기만 했습니다. 전 급하게 와이프한테 달려갔습니다. 제가 와이프의 몸을 붙잡는 순간 와이프는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한참 후 와이프가 깨어났고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는 제 물음에 와이프도 어떻게 된 건지를 모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세히 물어보니 와이프가 뒷산에 올라온 것까지는 생각이 나는데 어디선가 예쁜 나비가 몇 마리 날아와서 너무 예쁜 나머지 그 나비를 정신없이 따라간 기억밖에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비 얘기를 듣자 저는 그 참빗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와이프에게 그 참빗을 어디서 주었는지 물어봤고 그 참빗을 주었던 곳으로 함께 갔습니다. 와이프에게 들었던 대로 쑥이 잔뜩 나 있는 평범한 산 중턱이었습니다. 하지만 주위에 비석 같은 것이 쓰러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꽤 오래된 비석이었는지 비석에 새겨진 글씨조차 거의 다 닳아 없어질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쑥이 나 있는 사이로 공분 비슷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오랜 기간 바람이나 빗물에 씻겨 내려간 것처럼 그저 약간 볼록하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날 밤에도 어김없이 우리 둘 다 악몽에 시달렸고 저는 다음날 급히 졸병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졸병은 얘기를 듣자마자 그날 저녁에 집으로 왔고 그 참빗을 보더니만 참빗을 가지고 뒷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찬빛을 주었던 자리에서 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가 누군가의 무덤이 맞고 찬빛은 이 무덤 주인의 것이랍니다. 이 찬빛에 어떤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 무덤 주인에게는 소중한 물건이기 때문에 계속 꿈속에서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저는 졸병 도움을 받아 그 찬빛을 다시 무덤 속에 묻었고 졸병은 그 무덤 주인을 위해 위령제를 지냈습니다. 그날 이후 악몽은 거짓말같이 사라졌습니다. 아직도 제 와이프는 그 찬빛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다는 것도 모르고 그저 잠깐 자기가 정신이 나갔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불경을 자기 손가방 속에 넣어두었다는 것도 모르고 있죠. 저는 그날 이후 와이프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손가방을 꼭 가지고 다니라고 합니다. 물론 와이프는 왜 그러냐고 물어보지만 사실대로 이야기해주면 와이프가 자지러질 것 같아서 사실대로 얘기하지는 못하고 그저 내가 사준 손가방인데 꼭 가지고 다녀야 되지 않냐고 말하곤 합니다. 이번에는 의경생활을 할 때 있었던 일을 얘기할까 합니다. 제가 수경 3호봉쯤 됐을 때였습니다. 육군으로는 병장입니다. 경찰서 관내에서 하루 동안 5명이 각각 교통사고, 단순사고, 추락사고, 강도 등등으로 사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루에 한꺼번에 5명의 사망자가 발생되었다는 것도 문제이긴 했지만 더욱더 중요한 건 그 5명이 모두 한 가족이었다는 것입니다. 한 명은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였는데 잘 빠진 외제 스포츠카를 몰고 가다가 길가에 불법 주차 중인 15톤 덤프트럭을 들이받고 사망하였고 또 다른 한 명은 공사장 옆을 지나가던 중 후진하던 덤프트럭이 들이받은 담이 덮쳐서 사망을 하였고 또 한 명은 애인과 헤어진 것을 기관하여 5m 높이의 도랑으로 차를 몰고 떨어져서 사망을 하였고 또 한 명은 아파트 발코니에서 빨래를 널던 중 녹슨 난간이 부러지면서 18층 높이에서 추락하여 사망을 하였고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밤에 귀가하던 중 길에서 강도의 흉기에 질려 사망하였습니다. 경찰서장은 방방 뛰고 난리가 났고 이하 과장들도 모두 비상을 선포하고 경찰서 분위기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한 가족 5명이 모두 서로 다른 사고로 사망을 하였지만 우연히 온 가족이 모두 같은 날 사망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수사의 초점은 원한 관계에 의한 타살 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3일 동안 경찰서 모든 직원들이 비상근무에 돌입해서 원인을 찾은 결과 약간의 단서를 찾긴 했지만 약간 애매한 것이었습니다. 1년 전쯤 몰살당한 가족들이 조폭을 동원해서 한 농부를 핍박하여 그 농부 소유의 논을 헐값에 매입한 사실이 있었고 이로 인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고 이를 비관한 농부는 부인과 함께 농약을 먹고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농부와 그 부인은 모두 고아 출신으로서 일가 친척이라고는 한 명도 없었고 자식 또한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사건과 연관성을 찾을 수가 없었고 결국 모두 단순 사고에 의한 사망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난 후에 몰살당한 가족들이 당한 사고와 동일한 사고가 다시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한 가족이 동시에 사고를 당한 것은 아니었지만 사고를 당한 사람이 5명이었고 각각 당한 상황이 너무나 비슷했습니다. 한 가지 틀린 점은 모두 살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불법 주차된 덤프트럭을 들이받은 사건은 이전 사건에서는 차체는 덤프트럭과 지면 사이의 공간으로 빠져나가버리고 차 지붕 부위와 운전자의 머리만 남았었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상황은 똑같으나 운전자가 앞쪽으로 몸이 미끄러져 들어가면서 차 지붕만 날아가고 운전자는 멀쩡했습니다. 공사장 담에 깔린 사건은 이전 사건에서는 사고 발생 직후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담을 치우고 나니 아래에 깔렸던 사람은 외상은 전혀 없는 상태여서 별 걱정 안 하고 그냥 택시에 태워 병원으로 보냈으나 이미 갈비뼈에 모두 금이가 있던 사람이 택시에 앉아 금이 간 갈비뼈가 다 부러지면서 내장을 찔러 몸에 있는 모든 구멍에서 피를 쏟으며 죽었으나 이번 사건에서는 신속히 출동한 구급대 응급처 덕분에 온몸에 기부스를 했지만 몇 달 후 깨끗이 나았습니다. 기념 낭떠러지로 차를 몰고 떨어진 사건은 이전 사건에서는 차와 사람이 모두 오징어처럼 찌그러져 죽었으나 이번 사건에서는 차는 이전 사건처럼 납작하게 구겨졌으나 정말 신기하게도 사람은 그 전에 어디로 튕겨져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밖으로 튕겨져 나가서 간단한 타박상만 입었습니다. 아파트 발코니에서 떨어진 사건은 이전 사건에서는 18층에서 떨어져 직사했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똑같은 18층에서 떨어졌지만 나뭇가지에 몸이 걸리며 떨어지는 속도가 줄어들고 누군가 버려둔 침대 매트리스 위에 정확히 떨어져서 가벼운 찰과상만 입었습니다. 마지막 강도 사건은 이전 사건에서는 심장을 정확히 찔려 죽었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찔린 위치는 똑같은데 찔린 사람이 특이하게도 심장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어서 살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호기심 있게 보던 저와 쫄병은 자살한 농부와 뭔가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 예전 농부가 살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쫄병이 알아낸 사실은 이전에 가족이 몰살된 것은 그 농부에 의한 것이 맞는다는 것이었고 복수를 한 농부는 이제 없었고 대신 함께 자살했던 농부의 부인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농부의 부인은 왜 자살을 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함께 농약을 마셨고 그저 자기의 남편이 한 것과 똑같은 사건을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차마 사람들을 죽일 수가 없어서 모두 살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졸병의 도움으로 그 농부의 부인도 자신이 갈 길로 갈 수 있었고 이후에는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어렸을 적 겪었던 일을 얘기해 볼까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쯤 일입니다. 이때도 방학 때라 시골에서 사촌형들과 재밌게 놀 때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촌형들이 임시 소집일이라 모두 학교에 가고 저만 집에 남았습니다. 농번기라 한참 바쁜 큰아버지를 붙잡고 함께 놀아달라고 할 수도 없고 해서 그냥 저 혼자 돌아다니며 놀고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아침밥을 먹고 모르는 길을 혼자 돌아다니다 보니 어느덧 저녁 때가 됐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길을 잃어서 찾을 수가 없었고 한참을 헤매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길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원두막이 하나 보였습니다. 원두막을 따라 한참을 가다 보니 참외밭이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배가 고팠던지라 껍질채로 참외를 앉은 자리에서 5개쯤 먹었습니다. 하지만 참외를 빈속에 먹어본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참외를 빈속에 먹으면 온몸에 힘이 빠져 몸이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하루 종일 굶은 데다가 참외를 5개씩이나 먹고 났더니 배고팠을 때보다 정신은 말짱해졌지만 몸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참 동안을 원두막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제 해도 거의 다 져서 주위 사물이 잘 분간이 되질 않을 때쯤 갑자기 저 멀리서 뭔가가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사람인가 해서 반가운 마음에 그쪽을 한참 보고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길로 오는 것이 아니라 논 중간으로 벼들을 헤치며 오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하기는 했지만 사람이라는 게 너무 반가웠던 나머지 큰 소리로 부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목소리가 나오질 않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정신은 멀쩡하다고 생각했는데 마치 꿈이라도 꾸고 있는 듯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제 근처에 와서 저를 발견하도록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쪽으로 다가올수록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나무도막 같기도 한 것이 사람 같기도 하고 그때까지만 해도 사람일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는데 그런데 나에게 다가오다가 갑자기 두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다가오면서 내 사람이 되고 이때서야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슬슬 공포가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하나였던 것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졌고 사람이었다면 얼굴을 분간할 수 있을 만큼 가까워졌을 때 나에게 다가오던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노래 세워져 있던 허수아비였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사람의 얼굴처럼 눈, 코, 입도 다 있었고 표정까지 있었습니다. 저는 차라리 기절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오히려 정신은 더 말짱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허수아비들이 한 걸음씩 저에게 다가오는 걸 뻔히 보면서 소리도 칠 수 없고 몸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공포스런 시간이 정말 1초가 10년처럼 느껴지는 그런 고통스런 시간이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허수아비들이 원두막 바로 아래까지 다가왔을 때 갑자기 소리 없이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사라진 것에 놀라서 한참을 두리번거리며 사방을 둘러보고 있는데 저 멀리서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큰아버지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온 힘을 다해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방금 전까지 입만 뻥긋거리고 손가락 하나 꿈쩍할 수 없었던 것이 마치 거짓말이었다는 듯이 큰 목소리가 터져나왔고 제 목소리를 들은 큰아버지가 이쪽으로 달려오셨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긴장이 풀어지면서 울음을 터뜨렸고
큰아버지께서는 아무 말씀 없이 그저 저를 꽉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있다가 마음이 진정된 후 방금 전 있던 일을 큰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큰아버지께서는 마을마다 어린 아이들을 잡아가는 못된 귀신들이 있는데 그 귀신들이었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고 앞으로는 절대로 혼자 다니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이 이야기를 하지만 아직까지도 그 어수아비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무표정한 얼굴에 야릇한 웃음을 짓고 있는 표정을, 웃는 표정이 얼마나 무서울 수 있다는 것을